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좀 실제적인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서울회생법원에 제출됐던 실제 파산 사건 기록인데요. 네, 맞습니다. 물론 이제 관련된 모든 정보, 개인정보나 사건 번호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다 익명으로 처리했고요. 그렇죠. 이 파산 관제인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한 개인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파산에 이르게 됐는지, 또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내려지는지 그 과정을 좀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실제 사례를 보면 이 복잡한 법률 절차가 어떻게 현실에서 작동하는지 이해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바로 분석을 시작해 볼까요? 우선 이 사건의 채무자 어떤 분인가요? 그리고 어쩌다가 파산 신청까지 가게 된 건지 그 배경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 보고서를 보면요. 이분은 이제 50대 남성분이십니다. 아, 50대 남성이시고. 네, 파산 신청을 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 그러니까 가장 큰 이유는 2020년경에 사업을 준비하시다가요. 네네. 사기를 당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부채가 갑자기 확 늘어난 거죠. 사업 준비 중 사기 피해가 결정적이었군요. 네, 그게 큰 원인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보고서를 보니까 빚이 생긴 시점이 2006년까지도 거슬러 올라가던데요. 그 이전부터 좀 어려움이 있으셨던 모양이네요. 아, 맞습니다. 그 부분을 짚어주셨네요. 총 채무액이 3억 2,700만 원이 넘거든요. 와, 3억 2천. 금액이 상당하네요. 네, 그리고 채권자도 11곳이나 됩니다. 이게 사실 2020년 사기 사건 이전부터 꽤 오래전부터요. 주로 생활비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던 빚을 갚기 위해서 신용카드나 대출 같은 걸 계속 사용하신 거죠. 그러면서 빚이 계속 쌓여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조금씩 누적된 부채가 있었는데. 그렇죠. 이미 재정적으로 좀 위태로운 상황이셨는데 2020년에 그 사기 사건이 터지면서 결정타를 맞으신 셈이죠. 아, 그런 상황이었군요. 그 파산 신청하시기 전에 개인 회생 절차도 몇 번 밟으셨다고 들었는데요. 그건 어떻게 됐나요? 네, 그것도 중요한 부분인데요. 2020년부터 2023년 사이에요. 인천지방법원이랑 서울회생법원에서 총 3차례나 개인회생을 신청하셨어요. 3번이나요? 네. 근데 결국은 그 매달 꾸준히 내야 하는 변제금 있잖아요. 네네, 변제금. 그걸 계속 납입하기가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중간에 중단되거나 아니면 스스로 취하를 하시게 됐고 결국에는 이번 파산 신청까지 오게 된 겁니다. 3번의 개인 회생 시도에도 불구하고 결국 파산에 이르렀다는 건 그만큼 상황이 정말 어려웠다는 뜻이기도 하고, 어쩌면 개인 회생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겠네요. 네,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개인 회생이라는 게 어쨌든 승인된 변제 계획안에 따라서 몇 년 동안 꾸준히 빚을 갚아나가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소득이 갑자기 줄거나 불안정해진다거나 아니면 예상치 못한 큰 지출이 생기면 그 계획을 지키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분처럼 애초에 채무 규모 자체가 소득에 비해서 너무 클 경우에도 쉽지 않죠. 구조적인 한계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지금 현재 채무자의 재정 상태는 어떤가요? 소득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자산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궁금한데요. 현재는 한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월 소득이 한 100만 원 정도 됩니다. 아, 월 100만 원?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채 총액이 3억 2,700만 원이 넘으니까요. 이 소득만으로는 도저히 빚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법률적으로 말하는 명백한 지급불능 상태인 겁니다. 그렇군요. 월 100만 원 소득으로 3억 넘는 빚은 불가능하죠. 그럼 채권자들에게 턱금이라도 변제할 만한 자산은 정말 하나도 없었나요? 파산관제인이 이런 부분을 굉장히 꼼꼼하게 조사했을 텐데요. 맞습니다. 파산관제인이 채무자 명의 재산은 물론이고 숨겨둔 재산은 없는지 굉장히 면밀하게 조사를 다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채무자 명의로 남아있는 재산이라고는요. 아주 소액의 보험 해지 예상 환급금 한 113만 원 정도 되고요. 네. 그리고 LH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계신데 그 보증금 450만 원, 또 예금도 아주 약간 한 80만 원 정도. 이게 전부였습니다. 아, 그 정도가 전부군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자산들이 전부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 압류금지 채권 범위 안에 있거나 또는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으로 인정된다는 겁니다. 아, 법적으로 보호받는 재산들이라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파산 절차에서 강제로 팔아서 현금화한다고 해도 채권자들에게 나눠줄 돈이 사실상 없는 거죠. 배당할 재산이 없다고 판단된 겁니다. 현재 자산으로는 변제가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네요. 혹시 뭐 과거에 처분한 재산이라든지 아니면 가족들 명의로 뭐 돌려놓은 재산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당연히 확인했겠죠? 네, 당연히 확인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채무자 본인 명의로 가지고 있었거나 처분했던 유의미한 부동산이나 자동차 같은 재산은 전혀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2020년에 이혼을 하셨는데 그때 재산 분할을 받은 것도 없었고요. 현재 생존해 계신 어머님이나 군복무 중인 아드님 명의로도 채무 변제에 쓸만한 특별한 재산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모든 걸 다 확인했는데 변제 가능한 재산이 없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파산 관제인은 법원에 어떤 의견을 제시했나요? 네, 관제인은 크게 두 가지 핵심적인 의견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첫 번째는 파산 절차 폐지 의견입니다. 파산 폐지요? 네, 이걸 동시 폐지라고도 하는데요. 채무자 재산이 너무 적어서 이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조차 충당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아, 절차 비용도 안 나올 정도다.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굳이 절차를 더 진행하는 게 실익이 없다고 보는 거죠. 이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45조에 근거한 판단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의견이 중요합니다. 바로 면책 허가 의견입니다. 면책 허가. 빚을 탕감해 주라는 거군요. 네. 관제인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 채무자가 재산을 일부러 숨겼다거나 아니면 법원에 거짓된 서류를 냈다거나 하는 그런 법에서 정한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별히 잘못한 게 없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에게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 주어서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 이걸 이제 법에서는 강제적 갱생의 기회라고 하는데요. 이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낸 겁니다. 단순히 빚을 없애주는 차원을 넘어서 다시 사회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데 더 초점을 맞춘 거군요. 이게 파산제도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겠네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개인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빚의 무게에 짓눌렸을 때 현재 가진 자산 내에서 최대한 정리를 하고 그래도 남는 빚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그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채무자 개인에게도 필요하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그런 제도적인 판단이 깔려 있는 거죠. 네. 특히 이 사건처럼 배당할 재산도 거의 없고 또 채무자에게 어떤 부정한 행위나 도덕적인 비난을 받을 만한 점이 특별히 발견되지 않았다면 더더욱 면책을 통해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겁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익명의 사례. 이게 청취자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저는 이 사례를 보면서 결국 법이라는 것이 한 개인의 재정적인 실패를 그저 처벌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 압류금지 채권은 보장해주면서 동시에 사회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 면책을 열어주는 일종의 관리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걸 현실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파산이라는 게 그냥 실패의 낙인,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개인이 해결하기 어려운 과도한 부채 문제를 법적인 틀 안에서 정리하고 다시 한번 사회경제적으로 활동할 기회를 부여하는 하나의 중요한 사회적 장치라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적 갱생이라는 목적에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법적으로는 파산 관제인의 의견대로 면책 허가 권고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요, 그 법적인 절차가 모두 끝난 뒤에도 우리 사회에 여전히 존재할 수 있는 파산 경험자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시선이나 편견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 그렇죠. 아직도 그런 시선이 있는 게 사실이죠. 그런 사회적인 시선이 과연 한 개인이 온전히 다시 일어서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어쩌면 이건 법원 서류 너머에 존재하는 또 다른 더 어려운 현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까 싶네요. 오늘 심층 분석에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